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 심지어 군수사당국이 수행비서의 통신 기록을 6차례 조회했는데 이 가운데 2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 조회를 다 했을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며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인 만큼 정성을 다해 제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 정권 출범 뒤 통신을 조회한 군과 검찰 역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은 육군 모 사단장의 비위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것뿐이라고 강조했고, 검찰 역시 홍 대표의 수행비서라는 점을 모른 상태에서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조회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신 기록을 살펴본 경찰도 진행 중인 사건과 연관된 것일 뿐 사찰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사안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검찰과 특검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1심 재판에도 통증을 이유로 3차례나 불출석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오는 16일 자정으로 예정된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했던 만큼 관련자들이 기존 진술에 번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구속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의 사유로 제시한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는 이미 법정에서 심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피를 흘리며 둘러싸여 있다며 광장의 광기를 막아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5부 요인 자격으로 오늘 청와대 오찬에 초청됐는데 청와대는 헌재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희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먼저 헌재 소장 임기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자녀 임기 동안만 소장을 맡는지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되는지 법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선의 어려움이 김희수 대행 체제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른 재판관 7명 중 새 소장을 지명할 수 있지만 6명이 구 여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여야 합의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이 있지만 역시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공석인 재판관 한 자리를 채우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김희수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인데 청와대는 이때까지 대행 체제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김정숙 여사 옷감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이야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정도였고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와대가 사실 뭐 정미용 같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김정숙 여사 검소한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검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이소 다니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과거에 생활이 검소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잘 못 만났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사법고 시작해가지고 회의호식 갈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렸던가요? 한겨레 신문 얘기. 아니요. 이제 말지가 한겨레 신문의 전신이잖아요. 그 말지에서 한겨레 신문 발기인 3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갔나? 그건 지금 생각이 안 나. 하도 오래돼서. 근데 이 처음에 한겨레 신문 지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지국의 총책임자를 문재인 변호사가 맡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돈으로 융자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몇 억이에요. 그때 88년에 몇 억이면요. 그때 그 강남에 13평짜리 AID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몇 채 살 수 있는 돈으로 이제 지국을 운영하는데 융자를 받았는데 그걸 언제 갚았냐? 참여정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갚으셨어요, 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안 하셨어요. 이거를 최초로 공개한 게 저예요. 예, 2012년에 그 남자 문재인이라는 거기에 제가 2개 꼭지에 글을 썼는데 그중에 한 꼭지가 이거였어요. 내용이.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임재경 한겨레 신문 부사장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른들이 나이 드시면 운동권에 누구는 가짜, 누구는 진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는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은 부산에서 활동했다는 거 외에는 운동권의 정통파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저는 늘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는 없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쭉 해주신 거예요. 몇 억을 날렸는데 단 한 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못 봤다. 그런데 한 번 이제 이게 대선 전에 양산에 가셔서 임재경 선생님이랑 뭐 식사를 하셨대요. 사모님이랑. 근데 사모님이 다 지났으니까 얘기한다면서 웃으면서 임재경 선생님께 얘기를 하더래요. 그 빚 갚느라고 우리가 그 몇 억 갚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했고 얼마 전에 겨우 갚았다 이렇게.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고가의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네. 중고 가구 사시고 그런 거잖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미영 아나운서로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근데 그분은요 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님 선거할 때 지원하고 그랬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이쪽 분이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2010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것보다 뭔가 좀 이렇게 마귀의 시인 듯하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악에 받쳐서 뭔가 하는 느낌. 보세요.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국민 세금으로 비싼 옷을 해 입는다.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비싼 옷들이 비싼 티가 안 난다. 그러니까 좀 저주의 막말 같은 거. 지금 저질이고요. 이게, 이분 영어 사대주의자 아니야? 저기요. 국비는요.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장관들은 외국에 나가면 한국말 쓰십니다. 영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좋은 우리말 두고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박근혜 씨는 지금도 감옥에서 영어사전 공부한다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청와대가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제 지인의 이야기하고 좀 반대로 적극 해명해야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SNS에 이런 이야기가 막 돌면서 카톡으로 돌고 그러면서 그 고착화돼 버리면 그냥 사치하는 영부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방식도 좋았어요. 네. 이거를 무슨 뭐 보도자료로 반박하거나 그러면 뭐 정미용 님이 또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네,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카드뉴스로 가볍게 실상을 밝힌 거 요거를 다들 외우십시오. 그래갖고 카톡에도 우리도 좀 포나르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카드뉴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정숙 여사님이 바느질도 잘하시고요. 예, 그 잘할 수밖에 없어요. DNA가. 어머님이 한복집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네. 김 여사님 보면은 귀여워요. 네, 그러니까, 유쾌한 네. 정숙 씨예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요. 캐릭터가. 네, 네. 저분은 그러니까 영부인의 어떤 상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네, 웃음소리도 네. 그냥 깔깔깔깔 넘어가세요. 격이 뭐랄까 다른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말하지 않는으로 생긴 어떤 권위주의 이런 느낌인데 기존에 있던 영부인들과는 완전히 좀 스타일 자체가 다른 그런 분. 그래서 보면은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을 뽑았더니 멋진 영부인이 덤으로 왔다. 1+1으로 뽑았다. 뭐 이렇게. 1+1 너무 이미지가 나빠요. 그 말.
또 이분이 키가 좀 크시고요. 뽀다구가 나요. 뽀대나. 부잣집 딸내미 그 느낌 난다. 네네, 뽀대나예요. 그리고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옷을 입으면 비싸 보여요. 그리고 막 그 외국 나갔을 때 워싱턴 갔을 때도 옷 여러 개 막 바꿔 입은 것 같은데 속에 흰색 원피스 하나 입으시고 겉에 아웃룩만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미영 씨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뭐 농담으로 뭐 정미영도 영부인 되고 싶은가 보다. 영부인 되고 싶으면 남편을 영부인 대통령 만들면 되지. 문제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정미용이 약간 확신범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싫은 사람이니까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싼 옷을 입으면 싼 옷을 입는다고 욕했을 거예요. 영부인의 품위가 없다고. 싫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있다고? 관심종자. 그걸로 이렇게 막 욕먹는 걸 즐긴다? 관심종자. 그러니까 욕먹는 걸 즐기고 한편으로 그 욕먹는 거를 또 찬성해주는 사람들 그 목소리 들으면서 즐기고 산다 이런 노이즈 마케팅. 이번에 신혜원 씨 말도 안 되는 그 태블릿 주장하는 거기 그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그건 딱 하나만 확인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으로 이미 나갔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생산 연도가 다르다며 이 출시된 연도가 그래서 아니라고. 어쨌건 김정숙 여사를 이제 마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악플을 쏟아내니까 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던 청와대가 궁여지책으로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김정숙 여사를 처음 뵀을 때 처음 뵌 곳이 2004년 탄핵의 현장이었어요. 탄핵 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이 동아면세점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달려가서 와 문재인 수석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과거에 문재인 수석께서 우리를 반가워하기 전에 옆을 이렇게 흘끗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되게 기가 세게 생긴 기부인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감했죠. 사모님이구나. 그러니까 반가워하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모님께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꾸벅 인사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그렇게 뵙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의 명령하면서 문성근 선배랑 양산에 가서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실장님께 왜 우리가 이렇게 나서야 되느냐를 문성근 선배가 밤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밤을 꼴딱 새면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문재인 실장님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사모님이 훨씬 더 남편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대통령께서는 현실 정치에 나오시는 거 진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조금 더 빨리 저 사람이 나서야 뭔가 이 판이 정리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게 뭐 남편을 대통령 만든다 이게 목표는 아니었고 당시에 우리 되게 슬프고 복잡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슬프고 복잡한 마음들을 그 표현이 이 사람이면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표현들 그게 되게 좋았어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청와대에서 이 정도 총무비서관이 깐깐하다고 되게 유명해가지고 왜 이니식에도 대통령 본인도 못 찾는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왜 그 박근혜 씨는 해외를 나갈 때마다 한복 입으면서 그 시리즈가 있었을 정도로 한복뿐만 아니라 그게 다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도 싣고 간 거 아니에요? 냉장고는 교민사회에서 조달했다 그랬나? 별의별 거 다 싣고 가셨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치를 할 때는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는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비는 우리 대통령 월급에서 까겠다. 이게 본인들의 방침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 영빈관 갔잖아요. 수리를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갖고 되게 낡았어요. 진짜 낡았어요. 그 낡은 정도가 이 문 고리나 이런 데도 이렇게 낡았어요. 낡았어요, 그냥. 거기 행사하실 때 가셨구나. 공약. 네. 자, 어쨌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없는 사실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용도로 쓰고 관심 받고 비열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비열함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흠잡을 데가 별로 없다는 데서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예. 별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홍준표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시대의 거짓말쟁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 정치 사찰을 하네. 우리 통신 내역 조회를 했네. 결국은 알고 봤더니 거의 다수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것도 사실은 정치 사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준표의 수행비서, 네. 최민희의 수행비서 이주영, 홍준표의 수행비서 모 씨. 근데 일단 첫 번째
홍준표는 대포폰을 쓴다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러네요. 대포폰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의 수행부서 모 씨가 경찰하고 지금 군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다라고. 네. 뭔가 범죄자를 수사를 하다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회를 해본 거다까지가 나온 팩트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요. 6본 검찰부에서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 내역 조회가 정치 사찰이라는 보도에 대한 답변 이게 나왔습니다. 본건은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39 사단장 문병호 장군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단장 및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비법에 근거해 통신자료 제공 및 허가서를 6번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2017년 7월 26일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8월 2일 위 허가서를 통신사에 요청하여 사단장 및 관계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회신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수회 이상 통화한 사람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8일 통신사의 가입 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사건의 범죄 수사 목적으로 군사법원 및 통비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수사 절차에 의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률을 준수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홍준표 씨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자료 저 뽑아왔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보니까 또 안 되는 헛발질. 네, 자, 네. 한번 그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는요. 문재인 정부가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했다 이런 거잖아요. 마이크 클립 올라가고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변인이 해명을 했어요. 그게 6차례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6차례요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6차례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번은 박근혜 정부 때 그게 황교안 대행 때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당시에 고의를 했던 경찰청이 있는 곳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고요. 그럼 2건이 남잖아요. 네. 근데 2건 중에 하나는 이제 6번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나머지 한 건은 중앙지검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무슨 다른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의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다.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을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 입을 아닥하게 해야 돼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해요. 아니 왜 그 유엔 총회 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홀대받았다. 이런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실제로요 통신자로 제공 현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787만 건. 박근혜 기간인 2013년에 957만 건, 2014년엔 1296만 건, 2015년에는 1057만 건, 2016년에는 827만 건 이런 식이거든요. 참여정부 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현황 보면 2007년도 참여정부 말이에요. 432만 건이고요. 저도 통신 이거를 한번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무슨 단체의 사무총장님과 통화를 몇 번 한 적 있어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왜 어떤 상황인지 조회를 해보는 정도.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가 아닌가 이런 건데 기분 나빠지 사실은. 기분 나쁘죠. 근데 푸나님은 많이 당할 것 같다. 왜냐하면 해봤어요. 엄청나게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력 인사들을 이게 섭외할 때 방송 나오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되면 전부 다 박근혜 때 그게 한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래도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깨끗한 거겠죠. 네. 근데 홍준표가 비열한 건요. 사실은 이 상황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은 급한 김에 지르긴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아까 말한 초반에 말한 것처럼 지지자들 향해서 문재인 정부도 똑같네 라고 질러주기 위해서 우리 쪽의 해명 같은 거는 그쪽 사람들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말한 게 법이 되고 팩트가 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문재인도 똑같아. 그거 이도 움직이게 한 거죠. 그게 원래 흔들기 상대방 흠집 내기를 통해서 우리 편을 보호하라의 한 공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있어요. 적폐청산을 하는 문재인 정부
흔드는 거죠. 다 엉뚱한 걸로. 거짓말로 흔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신 조회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사이트에서 내가 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관련돼 있는 통신이 이 사람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종류의 그런 조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뭐 침소 봉대 숫자 부풀리기 해가지고 우리도 정치 사찰 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속지 않는 눈,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SNS에서 마구마구 보여주자. 왜 비웃으세요? 아니, 그 제가 좋아서 어떤 이야기 하나만 드려보려고. 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SNS 팀 얘기하잖아요. 네. 팟캐스트 뭐 얘기하고. 네.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치 시사는 유료화하면 안 돼요. 그게 유료화? 이유가 뭐냐면 네. 지상파나 종편이 큰 스피커를 가지고 시사를 막 뿌려댔잖아요. 네. 그것은 유료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듣거나 보게 할수록 유리한 어떤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팟캐스트가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렇다고 지금 언론 지형이 사실상 바뀐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가지고 유료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료화하지 말고 새날이 열심히 해가지고 장악해 버립시다. 우리도 우리 한계를 잘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우리 SNS 힘으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깜짝 놀란 게요. 어제 저녁에 JTBC는 홍준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팩트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송하는 오늘 오전 정오쯤에 있었던 연합뉴스에서는 홍준표의 팩트에 대한 반박 없이 홍준표 이야기만 뉴스로 내보내더라고요. 시간차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합뉴스가 지금 그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적폐 뉴스다. 이렇게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홍준표 대표가 쓰고 있는 이 방식 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방식이에요. 혹시 푸나님 뭐 노무현 대통령이 언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대통령이 언행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언행이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하려면 그건 과거의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하여 발음이 안 좋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 등 정말 그 언행을 문제 삼자면 문제 삼을 분들이 많았는데 유독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만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비슷한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부가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해나가려면 유일하게 기댈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과 노무현 정부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무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립학교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토론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노무현 정부 잘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플레임이 언행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플레임을 전환하는 한 방식으로 좋은 일을 하는 누군가를 흔드는 방식. 예, 이게 여러 번 나왔던 방식이고 저는요 트윗에서 뭘 당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토론에 나가서 따박따박 사실을 제시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건 욕 못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들창코래요. 이거 완전 반전인데? 네, 들창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최민희 콧구멍 진짜 부담스럽다. 이런 거를 보내세요, 저한테. 뭐 이런 공업용 미신 가져와. 아니 그렇게 들어오고요. 그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걸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 진짜 그러면 맥 빠지죠. 그리고 다음에 제가 꼭 TV 나갈 때 저 들창코니까 카메라를 좀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게 제가 증언 하나 해드릴게요.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은 저랑 이렇게 살짝 옆모습 거 얘기잖아요. 정말 코에 예쁘시고요. 들창코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카메라의 특성이 그래요. 콧구멍이 보여요? 카메라의 특성은 실제로 보는 것과 다른 게 뭐냐면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밝은 것은 더 밝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보여서. 그럼 들창코는 더 들창코로? 그렇죠.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물보다 훨씬 더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진짜 제가 그 트윗을 받고 제 화면을 보니까 진짜 들창코더라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지적으로 생기신 얼굴이세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혀 그 토론의 주제나 본질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한 번은 제가 하얀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마로 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토론 내용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채민이 저 옷 입고 나온 거 보니까 노숙자 같지 않니? 이렇게.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저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을 섞어보면 우리 방송들이 출연자가 여러분이잖아요. 네. 대선 내내 뭐 되게 열심히 해. 최근에 이제 뭐 그 정바리에서 한 당원가게 이것도 어떤 토론을 제가 일부러 시켜봤어요. 두 출연자한테. 저는 네. 이제 그때 방송에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정바리의 당원가게 요게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좀 부족한 게 있다. 예, 순기능과 역기능. 예. 요거를 시켜봤는데 댓글은 어떻게 달리냐면은 방송 내용의 전체가 다 그걸 비판한 것처럼 달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거를 메시지의 왜곡이라고 하는데 그 토론을 붙인 이유가 사실 그쪽이 그러니까 우려를 보내는 쪽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걸 더 발전시킨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발이 위해서 심지어는 오늘의 댓글까지 달게 되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메시지 왜곡이 얼마나 됐냐면은 대선 때도 그랬다니까. 나랑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 막 화이팅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비판하고 있고 그런데 모든 메시지는 비판한 사람의 메시지만 사람들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바른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오해도 받고 그 트윗 폭탄도 받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선 때도 보면 문재인 후보는 정말 모든 언론을 상대로 싸워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재인 후보가 언론을 상대로 따박따박 싸우는 스타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DJ한테는 배우고 싶고 노무현은 막 좋아하고 싶고 문재인은 채워주고 싶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뭔가 채워주고 대신 싸워주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정치인의 최고의 매력입니다. 그게. 그렇죠. 채워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언론 환경이 그대로야.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이 점 아주 저도 몹시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인데도 지금 야당 프레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한 거예요. 중립은 지켜야지. 이런 프레임 속에서 팟캐스트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약점을 채워주고 반대편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팟캐스트에서 조금이라도 역기능적 요소가 나오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된 순간 이렇게 된 거죠. 대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몇 분 질문을 했어요. 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팟캐스트 당신들은 뭐 하실 겁니까? 아니 어용 패널 해야죠.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왔던 지점을 누가 물어서 답한 건 이런 거였어요. 언론이 금방 바뀌지 않을 뿐더러 언론들이 다 바뀌었다고 해도요. 언론들은 지금 최민희 의원님 같은 종류의 디테일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구성상. 그러니까 큰 그림은 지들이 그린다고 치고 언론이 정상화돼서 나머지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팟캐스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차고도 넘친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정권이 바뀌면 언론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최소 3년은 팟캐스트 전성기는 간다라고 봤던 게 제 생각인데 그러고 나면 또 대선이 얼마 안 남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대통령 한 분 바뀌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요새 뭐 군대 내에서 일어난 오발 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대통령 한 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 바뀐 지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모든 책임이 이제 5개월 된 정부에게 미루려고 하고 실제로 왜 일반인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쨌건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야라고 식약처나 뭐 군부도 이야기하지만 그 오랫동안 쌓였던 적폐며 비리며 범죄들을 이제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은 거기서 터지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문재인 책임 이렇게 몰아가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웃긴 게 신적폐란 표현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적폐라는 건 누적된 폐단이에요. 근데 신적폐가 말이 되냐고. 쌓일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폐, 신적폐 이 프레임은 완전히 우리에게 유리한 프레임이죠.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자, 어쨌든 간에 홍준표 씨는 또 한 번의 헛발질해서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큰 파장을 날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상식적으로 팩트로 이미 드러나 버렸는데 이게 무슨 홍준표 씨의 범죄성만 드러났어요 지금. 본인 이름으로 된 휴대폰 하나 없다는 거. 그리고요. 홍준표 씨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결과. 저는 뭐 그게 꼭 홍준표 유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대법관들이 보는 관점이나 그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홍준표 씨 스스로나 자기가 받은 뇌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의 평가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 못 하시겠지만 정말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 유명한 공업용 위싱으로 꼬매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원내대표인가 하던 시절에 그 활동비 있잖아요. 특수활동. 원내대책비라고. 네, 그 특수활동비거든요. 그것도 네. 일종의 그거 개인적으로 뭐. 사모님 갖다 드렸다고. 네, 그거 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페미니스트래. 원내대책비를 다 집에 갖다 준 사람 아니냐. 자, 알겠습니다. 국정감사요. 네. 그것도 그냥 국정감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정감사 준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국회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1년 뛴다고 할 정도죠. 그렇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저는 상시적 국감 체제였어요. 그래서 상시로 의제를 설정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자료를 축적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4년 차 들어가니까 진짜 핵심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비서관이 보좌관이 페북에 글 올렸던데요. 명절에도 나는 국감 자료 보고 있다고.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5개월밖에 안 돼가지고요. 예, 이번 국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국감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촛불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 정말 과거에도 열일하셨지만 몇 갑절 열일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7개월 박근혜 황교안 정부 네. 그리고 5개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 뭐 그래서 각종 보도들이 이제 이미 받은 자료들에 의해서 분석하면 네. 언론에 한번 띄워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일 때 띄우려고 해도 언론이 안 받아주면 또 그냥 소그룹에서 머물다가 그런 이슈들이 되게 확산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요. 실제로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이게 국회가 또 적폐청산의 한 축을 담당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요 지금도 억울한 게 많은 분들이 제가 야당이었을 때 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폭로했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몰래카메라, 뭐 윤전주 필라테스 장비, 침대 그거 지금 생각하면 다 이상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JTBC 외에 잘 안 받았어요. 그거를. 그런데 오히려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지면서 어떤 날은 JTBC 보도에 제가 새해 꼭지로 등장한 적도 있거든요. 낙선 후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네. 조금 환경이 달라진 것 같으니 좀 그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노력한 만큼 좀 언론의 조명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국감의 추억 이정현의 무슨 뭐 단식도 있었고요. 네. 최순실을 관련해 가지고 최순실을 뭐 한 해 그런 기억들 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하니까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당시에 국감의 주목을 받으니까 불이 앞으로 들어오던 기억도 나고 완전히 코미디였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뭐 우리 이제 방송 꼭지 중에 꼭 알아야 될 뉴스라고 앞부분 나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저쪽 사람들 뭐 전희경이나 강효상이나 이런 사람들 코멘트를 예전에 넣어줬거든요. 그냥 들어보라고 뭔 개소리 하는지. 근데 요즘에는 자르고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뭐 대변인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이 좀 씨가 좀 먹혀야 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국감도 우리 나름대로 대비 전략은 저쪽 사람들 목소리를 아예 안 내보내는 방식을 한번 가져볼까 열심히 당연하죠. 그리고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진짜 이명박근혜 정권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어지고요. 방송 장악도 그렇고 국가정보원의 현실 정치 개입도 그렇고 다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돼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의 몸통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면 네. 국감에서 박근혜 씨를 감옥에서 빼올 수도 있습니까?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동의, 법원의 반대하겠죠? 동의.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국감에요. 사실은 MB를 부르자고 지금 민주개혁 세력의 야당들이나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증인으로 채택되려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동의 안 하면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분으로 수사로 가면 되겠네요. 국회에 그렇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겠네요. 네. 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수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권양숙 여사를 끌어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권양숙 여사의 뇌물 의혹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언론에 제가 토론회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권양숙 여사 뇌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틀린 거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이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토론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받으면 이게 이제 플레임이 전환될까 봐 조심했는데 한 번은 팩트를 가지고 확실하게 짚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핵에 대한 문제도 네. 논쟁이랄까 논란이 될 것 같고 방송 장악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MB의 방송 장악은 말이 돼요. 방송 장악 문제 또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이쪽은 이제 뭐 경제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이제 복지랑 연관이 돼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다 그쪽에서 프레임을 걸어오니까 그냥 대응을 하는데 너무 수가 뻔히 보이는 어떤 이야기들에 그 자체를 논란을 쪽에서 반응을 해주면 오히려 증폭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긴 하고 이게 적폐가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인 상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똑같은 프레임으로 계속 수십 년 동안 싸움 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 행태가 적폐입니다. 네,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엉뚱하게 해서 자신들의 잘못에서 어떤 응징의 늪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적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선이 너무 먼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때로는 사실은 지지자들이 답답할 정도로 트럼프와 한미 공조를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화해야죠. 그리고 제재와 압박도 병행해야 하고요. 근데 이건 이낙연 총리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미국이 하면 전략으로 대화한다 그러고 우리 정부가 대화하자 그러면 구걸이라고 하고 이런 사대주의적 평가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엇박자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이 다 엇박자입니다. 미국은 국무장관은 대화 채널 가동하고 있다 그러고 트럼프는 대화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연일 트럼프가 트윗으로 정말 대통령인데 개인적인 발언을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매티스 국방장관은 국무장관이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인정한다.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판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죠. 야당도. 오히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트럼프처럼 저렇게 공개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야당인지 모르겠어요. 그 청나라의 머리를 조아리는 일부 간신들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너무 센 것 같다. 에이 왜 이러세요? 제가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이제 저희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렇지. 네. 제가 우리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혹시나 튀어나오면 다 잘라내요. 얼마나 제가 잘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가슴에 비겁 이렇게 제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불필요한 공격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에 와서 뭐 옛날에 야당일 때야. 푸나님 너무 좋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뭐 정봉주나 등등 방송을 다 제끼고 우리 방송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저는 이제 그 문재인의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문재인 정부는 노조까지도 다 장악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의 그 언론 노조, 각 방송사 노조는 진짜 중립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최승호 PD 같은 분은 정말 우리가 벙어리 냉가슴 앓은 적도 많아요. 진짜 참 방송인들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좀만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거 절대 안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 당사자들, 이명박, 박근혜의 방송 장악의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파업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진짜 정말 훌륭한 것이죠. 아니 말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 노조분들의 투쟁의 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봐야 니들 중립 지킬 거잖아.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그렇게 정상화가 되는 나라가 돼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피해 보지 않는 공정한 나라 만드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요. 국민들이 관심 없이 그냥 정치적인 홍준표의 어떤 공방, 논란에만 관심 갖고 국정감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지 않는다면 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 이번 주가 사실상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최종 공고안이 20일 날 제출되는 그런 부분이라 10월 달 안에 어차피 이제 가부간의 결정이 난다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었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논란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홍준표 씨가 말한 13가지 적폐인가 여기에 보면은 원존 절석 무슨 중단 결정 이렇게 옹전 자체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가.
근데 이번에 서울에 SBS가 그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여론이 역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사회에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정권 교체도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이 보수적인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드, 네. 하나는 원전에 관한 문제였는데 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원전은 중단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적었다고 보면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드는 신고리 오리고기의 운명. 그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원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유한국당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송기현 의원이 한 건 했더라고요. 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네,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100% 충당이 가능하다. 그런 백서가 나왔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그래 놓고도 알게 모르게 지금 놀고 있는 발전소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리고 이미 완성이 된 발전소는 이미 곧 또 가동이 시작돼요. 네. 공정률이 낮을 때 앞으로 계속 지을 필요 있냐라는 게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요지거든요. 네. 저는 그건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 여론 토론들을 통해 가지고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직접 민주주의 하나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일 때 워낙 그때 언론개혁이 화두였기 때문에 시민사회하고 자주 만나셨어요. 이후에 시민사회 수석 하셨잖아요. 탄핵 이후에. 그때 이제 종부세 문제가 한창 문제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 중에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렸어요. 40대 중반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무슨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런 생각을 하지? 청와대에서 중심을 딱 잡고 나머지는 홍보하는 거고 끌고 가야지 왜 저러시지 했는데 그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해줘야 되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고 정부는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거다. 이런 취지셨고 제가 요즘 그때 나눴던 대화들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보좌하는 입장이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결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아주 약간 자유로우니까 그때 했던 말씀대로 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 과정을 보면서 이분의 철학이 국정 철학이 운영하는 패러다임이 과거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판단하시도록 정부가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정미용 씨 이야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는데 싫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싫은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물에 물 탄 듯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방송으로 그런 얘기 여러 번 드렸어요. 많이 배웠다는 거죠. 제 입장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랑 싸울 때는 강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대차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리더 하나가 강력하게 끌어가는 거 이게 아니라 그 기반은 결국엔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구조적인 조건은 똑같잖아요. 지금. 저는 참여정부 때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나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세력의 분포라든지 그 물적 토대라든지 언론의 지형이라든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 안 해요. 똑같죠. 예, 그다음에 남북관계 위기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지도자의 스타일이 다른 거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더 낫다 그러다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방향을 잘 제시하신 거고요. 그리고 기득권의 벽이 너무 높았고 정말 이상한 정치 공작을 당하신 거고 지금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겪은 경험 때문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진짜 깨어 있고 조직되어 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발언하고 계시고 그걸 하고 계신다는 차이고 누구보다 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뭐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만약에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중단한 것을 없애고 계속 지어라 이렇게 나오면 심적인 박탈감 좀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효과들이 다시 새로운 원전 짓는 것 자체는 사실 앞으로 없을 거잖아요. 네. 네. 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라도요.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2015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총 전력량의 22배 규모다.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그게 다시 송기현 의원에 의해서 이번 국감에서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특히 이제 지역 돌다 보면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른들하고 잘 얘기가 안 돼요. 원전이 가장 싸고 안전한 에너지다라는 생각이 신앙처럼 박혀 계시거든요. 그거를 바꾸는데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태양광 판넬 있잖아요. 그 판넬에 대해서 미국이 세이프가드 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이명박 씨한테 제가 제일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세계 2위 수준의 태양광 기술을 지금 거의 10위권으로 떨어뜨린 게 사실 이명박이거든요. 네. 그 당시 정보통신 노무현 대통령 영역도.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어요. 태양광 네. 지원을 하게 되면 기술은 발전하거든요. 그렇죠. 제 친구가 지금 그 신고리 오리고기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냥 있는 친구 이번에 명절에 만났거든요. 네. 그 친구도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결국은 원전 짓지 말아야 된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원전이 안전하다면요. 저희 고향에 있는 한비도 원전, 영광원전. 네. 그 주위에 왜 정말 많은 기형아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주위에는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안전할 수 없는 에너지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 방송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철원에서 그 총기 사고, 도비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도비탄 아니잖아요. 네, 도비탄이 그러니까 그 사건 나자마자 우리 방송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도비탄이라고 영어였었는데 네. 이주영 실장님 제가 멘트 좀 들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게 군대 내에서 적폐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격장에서 조금만 높이 쏘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 인도에 맞을 수 있는 게 사실상 가능한 거예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격장 이런 실거리 사격장에서는 주변 통제를 철저히 하게 하죠, 사실상. 근데 여기 이쪽에서는 사격 통제 병사를 양쪽에다 4명을 이렇게 각각 2명씩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거고, 지나갔던 이제 소대장하고 부소대장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격이 되는데도 하고 있는데도 통제 병사들이 2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겠다 하고 그냥 지나간 것도 문제인 거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도비탄이 아니니까 이제 사망한 병사의 부모님들이 이제 아니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진상조사를 했는데 국방부는 그 사고 나자마자 도비탄 일 가능률이 높다고 약간 비껴나갔는데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 부대에서 올라온 정보를 이제 국방부 쪽이 발표를 한 건데 이것도 사실 적폐에 가깝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한 거는 이 병사의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잘못 쏜 장병을 밝히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군대 내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처벌하거나 이걸 도비탄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게 우리 부모들의 건전한 정말 민주시민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실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밝혀요, 사실은. 사실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고, 네.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는 터지면 근데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똑같은 사고가 안 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세월호가 터지고도 어떤 사건 터질 때마다 세월호의 교훈을 잊었냐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의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을 봤잖아요. 박근혜 씨는 그것을 어떤 음모론 이런 거 다 빼고 진짜로 교통사고였다고 할지라도 전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은 박근혜 씨가 결과적으로 파면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저는 딱 한 가지 믿어요. 사람에게 상식이 있고 그 상식이 모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비상식,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면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자. 역사는 항상 상식적인 사람들의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나쁘게 만들려고 온갖 국정원을 통해서 이미지 나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정권을 바꿔냈지 않습니까? 역사가 우리의 편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중에 한 분, 명석한 두뇌와 기업과 자, 최민희 의원님과 이주영 실장님과 함께했던 미니미니 19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희 씨 얘기 듣고서 나하고 패턴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김일희 씨나 저는. 실수라는 주제 바꿔서 한
진짜 사나흘을 고민을 깊이 했는데요. 진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야, 아니 그 푸른 나무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져줬는데 사나흘을 고민하고. 정말 고민했어요. 저희 원고 가져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프 친 거보다 그 위에다가 더 쓴 게 더 많거든요. 예, 실수 한번 찾아보니까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른 일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지금 실수라고 할 내용이 내가 정말 부주의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던 것인가를 좀 되돌아보게 됐는데 지금도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인생을 많이 흔들어 놨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하나의 일이라기보다 패턴이 똑같아요. 최소 4개 이상을 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경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수의 패턴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거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들었고 저희 가족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실수라고 해야 되는 진행된 상황의 패턴이 똑같았다는 똑같아요. 거예요. 똑같은데 지금 김일희 님도 그때 했던 일이 과연 지금 좀 어렵지만 그게 내가 그리 잘못한 것인가 아닌가 좀 고민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저는 원칙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이잖아요. 융통성은 없었고 예. 그냥 원칙적으로. 예. 뭐가 맞다. 계약해서 3년 했으면 3년 하고 4년 다시 하면 되지. 예. 왜 이거를 지금 계약도 안 끝났는데 들이미는 것 자체가 맞아요.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였거든요. 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사실 교회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이제 4차례 물론 이제 소소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 패턴이. 근데 그중에 교회 3군데 그리고 입시학원 1군데. 제가 입시학원 영어 선생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패턴이 똑같아요. 약간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시죠. 예. 안 해본 게 없어요. 너무 뭐 많이 하시는 해봐서 아는데 뭐. 예, 하필이면 교회도 같은 데라서 좀 짜증 납니다. 그래서 이제 새날에서 이 일을 고백하고 이제 이런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말자. 물론 부주의하거나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건데요. 첫 단계가 있어요. 이 패턴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단계는 이제 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동료 때로는 저 위에 이제 있는 사람을 너무 믿는 거예요. 너무 믿는데 첫 단계가 어떠냐면 제가 들어간 곳이 거의 대부분 새롭게 시작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역사는 길지만 새로운 사람이 장으로 온 경우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경우 뭐 지금 이제 청와대라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셔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기에 청와대로 치면은 이제 위치로 보면은 이제 민정수석 같은 역할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사실 교회 행정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늘 듣는 말이 똑같았어요. 새롭게 시작하니까 열심히 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루어보자.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밝은 전망을 이제 내세우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은 믿을 수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박근혜 같은 경우는 못 믿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 가나 믿어요. 이게 좀 순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뭐 구습, 뭐 적폐를 좀 치울 거는 치우고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이제 청사진을 딱 걸고 나가죠. 그래서 들어가면 또 성격이 그냥 노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들어가면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열심히 하면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설치냐 이런 얘기를 꼭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리고 이제 구습을 좀 적폐 이런 걸 좀 약간 개선도 하고 그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도 하고 예 그리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못된 거는 좀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교회라는 그 바운더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있어서 설쳐봤자 막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 제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제안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이러자 저러자 이걸 고치자 이런 제안을. 대안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제 행동으로 많이 바꿔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혹시 쥐가 설치류인가요? 예, 설치류죠. 하도 설친다고 그러시길래 갑자기 공감대가 생기네요. 뭔가 그 쥐랑 설치류. 예를 들어 그랬어요. 오늘 이거 종교 문제 좀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좀 고민도 했었는데 정치 문제도 좀 건드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정치도 새날을 불바다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설치류 나오고 지금 몇 개 나와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제 간이 영수증이 너무 불투명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드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걸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운 털이 팍팍팍. 왜 너만 또 이렇게 오바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설친다 그러죠. 예. 원래 다른 사람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건 옳지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냥 뭐 이런 회사도 아니고 교회에 있었잖아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계 장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장부 전체가. 그땐 제가 장을 하고 있었을 때. 저 사람 까다롭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훔쳐간 거예요? 장부? 아니요. 자기네들이 폐기를 해버렸어요. 넘어가면 또 이거 뭐예요? 이거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 하니까. 예, 저는 이제 까다롭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건 왜 딱 청와대 예를 안 들으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여기 좀 나가실 때 거기 다 뭐 등대기에다가 다 갈고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 아까 뭐 이미 짚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저쪽 사람들이 문 대통령 싫어하는 그걸 알아요. 예, 대통령 정직하구나. 맞아요. 정직하면은 싫어요. 나는 그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 한 명이 너무 FM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익숙했던 거를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방해도 많이 하고 그나마 나라 입맛 맞는 애를 자꾸 시키려고 언론이나 여러 군데가 도와주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예, 하여튼 뭐 제가 그런 패턴을 몇 번을 겪은 거예요. 몇 번을 겪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제 위에 오너가 있잖아요. 제가 한 장이 되기 전까지는 오너라기보다 장이죠. 그 사람은 자기 틀에서 움직이길 바라고 자기가 이제 운신을 잘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 의외로 이제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개혁적이질 않아요. 있는 자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새날에 나올 정도면은 개혁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개혁이고 바꿔야 되고 교회는 모범이 돼야 되고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교회 같은 경우 요즘에 뭐 재정 문제가 많은데 어느 누가 와서 까보라 그래도 깔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 같은 게 있네요. 예. 이 프로테스탄트가 사실 개혁 운동으로 시작한 그렇죠, 맞아요. 예. 종교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 개혁이 저항을 받는다. 그리고 저항을 엄청 받아요. 요즘 그 종교인 과세 이 문제하고도 또 연결되네요. 그럼요. 그거 얘기하면 이제 새날 불바다 됩니다. 악마 약초 물러가라. 저는 제 개인 방송에서 털겠습니다. 사탄 방송 새날 물러가. 야, 이거 옛날에도 우리 MBC에서 가끔 보던 건데. 예,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니었고 내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라 이 뜻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좀 젊고 30대 초반이고 하니까 다람쥐도 설치류인가요? 설치류죠. 맞네. 설치가 쥐가 많이 나오고 얘기하실 때마다 쥐가 자꾸 많이 나와. 오늘 많이 설치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뱅뱅 돌아야 되는 거예요. 뱅뱅뱅뱅.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개혁적인 사람은 잘 안 맞을 거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궁금했던 그거예요. 종교는 사실 안 보이는 거 안 만져지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종교는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거 안 만져지는 거를 믿자 뭐 그걸 추구하자 하면서 어떤 뭐 교리든지 어떤 전통에 가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니까 더 열려서 더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머무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장 말고 붙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1년 계약직이거든요. 이제 매년 그게 갱신이 돼야 그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심각하죠. 그러면은 이제 1년 뒤에 또 다시 직장 거기를 다닐지 말지를 이분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쫓아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계속 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왜냐면 인사권이 거기에 100%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회 행정실장이야. 그러면은 부실장은 계약직이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교역자일 경우에요. 교역자. 뭐 부목사, 뭐 전도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역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이제 2017년에 하고 2018년에 하려면 그때 어떤 회의를 통해서 다시 이 사람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 회의가 되고 또 그 위에 또 상위 기관에 또 회의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을 안 꺼내면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아주 초대형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발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근로계약서고 이런 건 없어요? 교회는 없죠. 취업업권 지역이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노동부 다니는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는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 없냐? 그러니까 세금 안 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좀 심각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권 사각지대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내에서 뭔가 개혁적인 것보다는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끌고 가기 위한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까내기 편하게. 그 담임 목사의 입에 다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혼자보다는 이제 또 짝짝꿍이 맞으면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붙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제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또 개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두에게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종교적인 그 이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뭐 돈을 벌기 위한 거라든지 세력을 뭐 확장시키기 위한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해하셨네. 예. 그쪽은 원래 그런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 교회 회의에서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초님이. 그러면 이제 딱 나가고 나서 이제 누가 또 비방까지 할 거야 분명히. 저 친구 밤에는 절에 다니더라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저 친구는 사탄에 쓰였어요. 얘기하지 말고 뭐 내년에 잘 생각해들 봐.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 심지어 어디는 제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밀려났는데 심지어는 그쪽 사람이 약초는 이단이라서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소문까지 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은 데미지를 줘서 보내야. 맞아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 왜냐하면 좋은 사람 느낌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했던 얘기가 좀 남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왜냐면 자기도 또 경험해. 저번에 약초님이 했던 얘기가 맞네? 그러면은 이 사람도 좀 흔들리고 교회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던 사람 자체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여론 공작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변호인도 내가 어제 또 봤거든요. 군의관이 하잖아요. 지수를 했는데 탈영 중이다. 그러면서 증언을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약간 요렇게 당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우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돌게 돼 있거든요. 이야기가. 나중에 한 6, 7개월 정도 후에 학원 선생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입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얘기하고 태권도 2단이라고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오해했다. 저한테 정말 2단이라고 하셨어요? 막 따지러 갔더니 아니 난 태권도 2단이라고 그랬는데 태권도 얘기를 내가 좀 작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2단만 기억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사람이니까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반항을 하는 거죠. 반항하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고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차례가 반복이 된 거예요. 한 교회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다른 교회에서도? 네, 계속해서 똑같이. 악마 약초라니. 저기는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한 4단 정도까지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2단 계속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저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저희 아내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같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서 딴 데로 가야 되는 거고 적응을 못 하게 되는 거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도 계속 따르는 거고.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기는 자체는 룰이 원래 이렇구나.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그냥 얘는 나서 맞춰주고 그냥 다니까 뭐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 고생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 마음도 들었는데 그때는 저한테는 명분이 있었던 거죠. 야, 내가 그래도 종교인인데 종교인의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저희 반골 기질이 있나 봐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그래서 독립운동 하셨겠죠. 저희 아버지도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좀 유전적인 게 좀 있나 봐요. 아닌 건 아니고 좀 이런 게 있나 봐요. 좀 이렇게 좀 비비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그럼 실수가 지금 그거예요? 그때 차라리 그냥 넘어가고 나도 다닐 걸 덮어주고 아니면 나도 좀 이렇게 간이형 수준을 끊고 좀 남기고 그냥 1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에 샀다고 그냥 간이형 수준 올리고 했었으면 욕도 안 먹고 나도 좀 잘 살 수 있었는데 너무 그걸 후회하신다는 인생 최대 실수가 그건가요? 후회는 안 하는데요. 후회는 안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면서 한번 털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너가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지 않았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차례 당하니까 좀 회의도 들고 하잖아요. 내 인생 최대 용기로 해야 되는데 왜 내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계속 다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월급 잘 받다가 지금 이거 새날에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안동에서 맨날 올라와야 되고 이거.
다시 그때로 돌아갈래. 뭐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아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왔는데 이제 마침내 이제 시골 교회로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가게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장이 된 거예요. 근데 가 보니까 도시교회 또 축소판인 거예요. 시골 교회도. 예. 그냥 규모가 크고 작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의 비율은 또 항상 똑같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 이제 오래 그 묵었던 분들의 또 막 저항도 오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산속에서 살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온 지 4개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 보면 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적인 것 플러스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그거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망가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대수술을 2번 받은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예, 한 번은 이제 심장 수술. 심장? 예, 부정맥. 4시간 수술을 받는데 마취 안 하고 받는 수술. 예? 마취 안 하고 받는 수술이 있어요. 이렇게 특수 기계에 누워 있으면은요. 이제 여기 사타구니 쪽으로 스탠스 넣어가지고 예, 스탠스를 5개를 박아요. 아플 것 같은데. 네, 5개를 박은 다음에 심장으로 그걸 다 넣은 다음에 찾아요. 찾는 게 기술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막 심장을 뛰게 또 했다가 뭐 멈추게도 했다가 하면서 찾은 다음에 심장을 이렇게 고주파로 열로 안 좋은 부분을 찢어요. 뜨거운 걸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마취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4시간을 그냥 누워가지고 수술을 마쳤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아요? 저는 되게 아팠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수술 맞추고 나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얘기만 들어도 되게 아플 것 같아요. 혈관 속으로 예, 맞아요. 기구가 들어가는 거여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개가 들어가는데 막 심장 안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예. 예. 지금 건강하신 거죠, 이제? 건강하신 거. 예, 지금 뭐 산골 생활하고 나무 떼고 살고 이러다가 나오니 지금은 건강합니다. 이걸 실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음의 자세로 봤을 때는 내 인생 최대의 용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희 가족이나 교회의 실수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드니까 미안한 거죠. 미안해서 제가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또 약초님까지 우리 내 인생의 우리 최대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우리 새날에서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최대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보니까 또 안 되는 헛발질. 네, 자, 한번 그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는요, 문재인 정부가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했다! 이런 거잖아요. 마이크 클립 올라가고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변인이 해명을 했어요. 그게 6차례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6차례요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6차례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번은 박근혜 정부 때 그게 황교안 대행 때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당시에 고의를 했던 경찰청이 있는 곳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고요. 그럼 2건이 남잖아요. 근데 2건 중에 하나는 이제 6번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나머지 한 건은 중앙지검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무슨 다른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의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다.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을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 입을 아닥하게 해야 돼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해요. 아니 왜 그 유엔 총회 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홀대받았다 이런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실제로요 통신자로 제공 현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787만 건. 박근혜 기간인 2013년에 957만 건, 2014년엔 1296만 건, 2015년에는 1057만 건, 2016년에는 827만 건 이런 식이거든요.
참여정부 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현황 보면 2007년도 참여정부 말이에요. 432만 건이고요. 저도 통신 이거를 한번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무슨 단체의 사무총장님과 통화를 몇 번 한 적 있어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왜 어떤 상황인지 조회를 해보는 정도.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가 아닌가 이런 건데 기분 나빴지 사실은. 기분 나쁘죠. 근데 푸나님은 많이 당할 것 같다. 왜냐면 해봤어요. 엄청나게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력 인사들을 이게 섭외할 때 방송 나오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되면 전부 다 박근혜 때 그게 한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래도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깨끗한 거겠죠. 네. 근데 홍준표가 비열한 건요. 사실은 이 상황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은 급한 김에 지르긴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아까 말한 초반에 말한 것처럼 지지자들 향해서 문재인 정부도 똑같네 라고 질러주기 위해서 우리 쪽의 해명 같은 거는 그쪽 사람들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말한 게 법이 되고 팩트가 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문재인도 똑같아. 그거 이도 움직이게 한 거죠. 그게 원래 흔들기 상대방 흠집 내기를 통해서 우리 편을 보호하라의 한 공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있어요. 적폐청산을 하는 문재인 정부 흔드는 거죠. 다 엉뚱한 걸로. 거짓말로 흔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신 조회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사이트에서 내가 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관련돼 있는 통신이 이 사람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종류의 그런 조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뭐 침소 봉대 숫자 부풀리기 해가지고 우리도 정치 사찰 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속지 않는 눈,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SNS에서 마구마구 보여주자. 왜 비웃으세요? 아니, 그 제가 좋아서 어떤 이야기 하나만 드려보려고. 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SNS 팀 얘기하잖아요. 네. 팟캐스트 뭐 얘기하고. 네. 이분 영어 사대주의자 아니야? 저기요, 국비는요,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장관들은 외국에 나가면 한국말 쓰십니다. 영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좋은 우리말 두고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박근혜 씨는 지금도 감옥에서 영어사전 공부한다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청와대가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제 지인의 이야기하고 좀 반대로 적극 해명해야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SNS에 이런 이야기가 막 돌면서 카톡으로 돌고 그러면서 그 고착화돼 버리면 그냥 사치하는 영부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방식도 좋았어요. 네. 이거를 무슨 뭐 보도자료로 반박하거나 그러면 뭐 정미용 님이 또 착각하잖아요. 네,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카드뉴스로 가볍게 실상을 밝힌 거 요거를 다들 외우십시오. 그래갖고 카톡에도 우리도 좀 포나르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카드뉴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정숙 여사님이 바느질도 잘하시고요. 네, 그 잘할 수밖에 없어요. DNA가. 어머님이 한복집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네. 김 여사님 보면은 귀여워요. 네, 유쾌한 정숙 씨예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요. 캐릭터가. 네, 네. 저분은 그러니까 영부인의 어떤 상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네, 웃음소리도 네. 그냥 깔깔깔깔 넘어가세요. 격이 뭐랄까 다른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말하지 않는으로 생긴 어떤 권위주의 이런 느낌인데 기존에 있던 영부인들과는 완전히 좀 스타일 자체가 다른 그런 분. 그래서 보면은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을 뽑았더니 멋진 영부인이 더 물어봤다. 1+1으로 뽑았다. 뭐 이렇게. 1+1 너무 이미지가 나빠요. 그 말. 또 이분이 키가 좀 크시고요. 뽀다구가 나요. 뽀대나. 부잣집 딸내미 그 느낌 난다. 네, 뽀대나예요. 그리고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옷을 입으면 비싸 보여요. 그리고 막 그 외국 나갔을 때 워싱턴 갔을 때도 옷 여러 개 막 바꿔 입은 것 같은데 속에 흰색 원피스 하나 입으시고 겉에 아웃룩만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미영 씨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뭐 농담으로 뭐 정미영도 영부인 되고 싶은가 보다. 영부인 되고 싶으면 남편을 영부인 대통령 만들면 되지. 예. 문제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정미용이 약간 확신범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싫은 사람이니까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싼 옷을 입으면 싼 옷을 입는다고 욕했을 거예요. 영부인의 품위가 없다고. 싫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있다고? 관심종자. 그걸로 이렇게 막 욕먹는 걸 즐긴다? 관심종자. 그러니까 욕먹는 걸 즐기고
한편으로 그 욕먹는 거를 또 찬성해주는 사람들 그 목소리 들으면서 즐기고 산다 이런 노이즈 마케팅. 이번에 신혜원 씨 말도 안 되는 그 태블릿 주장하는 거기 그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그건 딱 하나만 확인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으로 이미 나갔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생산 연도가 다르다며 이 출시된 연도가 그래서 아니라고. 어쨌건 김정숙 여사를 이제 마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악플을 쏟아내니까 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던 청와대가 궁여지책으로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김정숙 여사를 처음 뵀을 때 처음 뵌 곳이 2004년 탄핵의 현장이었어요. 탄핵 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이 동아면세점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달려가서 와 문재인 수석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과거에 문재인 수석께서 우리를 반가워하기 전에 옆을 이렇게 흘끗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되게 기가 세게 생긴 기부인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감했죠. 아, 사모님이구나. 그러니까 반가워하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모님께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꾸벅 인사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그렇게 뵙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의 명령하면서 문성근 선배랑 양산에 가서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실장님께 왜 우리가 이렇게 나서야 되느냐를 문성근 선배가 밤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밤을 꼴딱 새면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문재인 실장님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사모님이 훨씬 더 남편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대통령께서는 현실 정치에 나오시는 거 진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조금 더 빨리 저 사람이 나서야 뭔가 이 판이 정리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게 뭐 남편을 대통령 만든다 이게 목표는 아니었고 당시 우리 되게 슬프고 복잡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슬프고 복잡한 마음들을 그 표현이 이 사람이면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표현들 그게 되게 좋았어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청와대에서 이 정도 총무비서관이 깐깐하다고 되게 유명해가지고 왜 이니식에도 대통령 본인도 못 찾는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왜 그 박근혜 씨는 해외를 나갈 때마다 한복 입으면서 그 시리즈가 있었을 정도로 한복뿐만 아니라 그게 다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도 싣고 간 거 아니에요? 냉장고는 교민사회에서 조달했다 그랬나? 별의별 거 다 싣고 가셨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치를 할 때는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는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비는 우리 대통령 월급에서 까겠다. 이게 본인들의 방침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 영빈관 갔잖아요. 수리를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갖고 되게 낡았어요. 진짜 낡았어요. 그 낡은 정도가 이 문 고리나 이런 데도 이렇게 낡았어요. 낡았어요, 그냥. 거기 행사하실 때 가셨구나. 그 네, 공약. 네. 자, 어쨌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없는 사실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용도로 쓰고 관심 받고 비열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비열함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흠잡을 데가 별로 없다는 데서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예. 별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홍준표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시대의 거짓말쟁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 정치 사찰을 하네. 우리 통신 내역 조회를 했네. 결국은 알고 봤더니 거의 다수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것도 사실은 정치 사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준표의 수행비서, 네. 최민희의 수행비서 이주영, 홍준표의 수행비서 모 씨. 근데 일단 첫 번째, 홍준표는 대포폰을 쓴다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러네요. 대포폰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의 수행비서 모 씨가 경찰하고 지금 군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다라고. 네. 뭔가 범죄자를 수사를 하다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회를 해본 거다까지가 나온 팩트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요. 육본 검찰부에서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 내역 조회가 정치 사찰이라는 보도에 대한 답변 이게 나왔습니다. 본건은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39 사단장 문병호 장군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단장 및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비법에 근거해 통신자료 제공 및 허가서를 6번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2017년 7월 26일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8월 2일 위 허가서를 통신사에 요청하여 사단장 및 관계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회신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수회 이상 통화한 사람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8일 통신사의 가입 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사건의 범죄 수사 목적으로 군사법원 및 통비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수사 절차에 의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률을 준수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홍준표 씨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자료 저 뽑아왔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 심지어 군수사당국이 수행비서의 통신 기록을 6차례 조회했는데 이 가운데 2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 조회를 다 했을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며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인 만큼 정성을 다해 제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 정권 출범 뒤 통신을 조회한 군과 검찰 역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은 육군 모 사단장의 비위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것뿐이라고 강조했고, 검찰 역시 홍 대표의 수행비서라는 점을 모른 상태에서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조회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신 기록을 살펴본 경찰도 진행 중인 사건과 연관된 것일 뿐 사찰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사안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검찰과 특검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1심 재판에도 통증을 이유로 3차례나 불출석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오는 16일 자정으로 예정된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했던 만큼 관련자들이 기존 진술에 번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구속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의 사유로 제시한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는 이미 법정에서 심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피를 흘리며 둘러싸여 있다며 광장의 광기를 막아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5부 요인 자격으로 오늘 청와대 오찬에 초청됐는데 청와대는 헌재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희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먼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자녀 임기 동안만 소장을 맡는지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되는지 법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선의 어려움이 김희수 대행체제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른 재판관 7명 중 새 소장을 지명할 수 있지만 6명이 구 여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여야 합의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이 있지만 역시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공석인 재판관 한 자리를 채우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김희수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인데 청와대는 이때까지 대행체제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김정숙 여사 옷감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이야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정도였고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와대가 사실 뭐 정미용 같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김정숙 여사 검소한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검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이소 다니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과거에 생활이 검소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잘 못 만났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사법고 시작해가지고 회의호식 갈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렸던가요? 한겨레 신문 얘기. 아니요. 이제 말지가 한겨레 신문의 전신이잖아요. 그 말지에서 한겨레 신문 발기인 3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갔나? 그건 지금 생각이 안 나. 하도 오래돼서. 근데 이 처음에 한겨레 신문 지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지국의 총책임자를 문재인 변호사가 맡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돈으로 융자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몇 억이에요. 그때 88년에 몇 억이면요. 그때 그 강남에 13평짜리 AID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몇 채 살 수 있는 돈으로 이제 지국을 운영하는데 융자를 받았는데 그걸 언제 갚았냐? 참여정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갚으셨어요, 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안 하셨어요. 이거를 최초로 공개한 게 저예요. 예, 2012년에 그 남자 문재인이라는 거기에 제가 2개 꼭지에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이거였어요. 내용이.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임재경 한겨레 신문 부사장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른들이 나이 드시면 운동권에 누구는 가짜, 누구는 진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는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은 부산에서 활동했다는 거 외에는 운동권의 정통파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저는 늘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는 없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쭉 해주신 거예요. 몇 억을 날렸는데 단 한 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못 봤다. 그런데 한 번 이제 이게 대선 전에 양산에 가셔서 임재경 선생님이랑 뭐 식사를 하셨대요. 사모님이랑. 근데 사모님이 다 지났으니까 얘기한다면서 웃으면서 임재경 선생님께 얘기를 하더래요. 그 빚 갚느라고 우리가 그 몇 억 갚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했고 얼마 전에 겨우 갚았다 이렇게.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고가의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네. 중고 가구 사시고 그런 거잖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미용 아나운서로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그. 근데 그분은요 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님 선거할 때 지원하고 그랬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이쪽 분이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2010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바뀌었다는 것보다 뭔가 좀 이렇게 마귀의 시인 듯하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악에 받쳐서 뭔가 하는 느낌. 보세요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국민 세금으로 비싼 옷을 해 입는다.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해라. 비싼 옷들이 비싼 티가 안 난다. 그러니까 좀 저주의 막말 같은 거 지금 저질이고요.